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도 김준우 변호사,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완 기자님 배우가 되셨다고요? 네, 지금 뭐 가장 유명한 OTT 플랫폼의 다큐멘터리 한국 영화 1위, 뭐 전 세계 글로벌 한 13위, 뭐 이런 다큐멘터리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요? 그 네. 제목이 사이버죠? 네, N번방을 무너뜨려는데요. 뭐 그냥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 이제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으로 만들었던 다큐멘터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네. 짜임새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네. 좋다라고 해서 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화자찬 잘하시네요.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지금 추적단 불꽃 그러니까 박지원 네. 지금 민주당 비대위원장님이랑 김한 기자 그리고 예. 아마 오연서 기자님 저요. 같이 그 당시 그해 또 많은 기자상을 또 우리 김한 기자님이 공동수상 형태로 손흥민처럼 독식을 하셨었는데 네. 그 뒤에 결과물 이렇게 나와서 또 많은 전 세계적인 많은 관심 받는데 그만큼 또 이 문제가 또 감축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는 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출연료의 성과급이나 런닝 개런티는 없나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그 문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디지털 맞습니다. 네. 성폭력은. 지금 유튜브로도 사회 프로파일링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요.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시거나 혹은 소중한 여러분의 댓글 남겨주실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서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떼겠습니다. 지난주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사 중 일부였는데요. 김완 기자, 네. 한동훈 장관 취임하자마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다시 부활을 시켰죠. 네, 1호 지시였습니다. 네.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일명 합수단이라고 불리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에서 가장 특수통들이 활약하기가 좋은 조직입니다. 네. 부활을 시켰는데요. 사실 이 조직이 이제 여의도의 저승사자라고 불렸었어요. 그러니까 금융 관련 사건이 많은 서울 남부지청에 이제 에서 금융 관련된 범죄를 전담했는데 이 금융 관련 범죄를 전담하다 보면 뭐 부정부패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청탁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여의도에 또 국회도 있으니까요. 네. 뭐 이런 사건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검사들이 일종의 이제 카르텔을 이루면서 우리가 뭐 아는 여러 가지 이제 검사와 관련된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 그다음에 네. 권력형 이제 말하자면 검사, 뭐 이런 이제 논란이 되면서 2020년 추미애 법무장관 당시 때 폐지가 됐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서울 남부지검에 이 합수단을 부활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수단이 이게 합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랑 검사 수사관들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감원, 뭐 국세청, 증권거래소 이런 데서 직원들을 파견을 받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파견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어떤 화학적 결합에 의한 전문성 이런 네. 게 있었던 건데 말씀을 방금 김한 기자님 해주셨듯이 똑같은 문제가 이제 권력이 많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2013년인가요? 그때 처음 만들어졌었는데 이 단장을 했던 분 중에 유명한 분이 스폰서 검사로 유명한 김영준 검사. 아하. 예. 그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편의 제공을 받은 혐의로 이제 징역형을 이제 받았죠. 네. 아마 집행유예가 같이 딸려서 있었던 건 한 겁니다만 그때 받은 거 외에도 지금 추가로 뇌물수수 혐의로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으로 또 별도로 돼 있고요. 네. 뭐 그렇죠. 이분도 사실은 모 국회의장의 사위로도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추미애 장관 당시 이거 없앨 때. 이렇게 찬반이 좀 나뉘었습니다. 딱 단호하게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한. 네. 그렇다고 여의도를 관할하는 남부지검의 금융조사 1, 2부가 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좀 누수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박범계 장관 때는 수사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약간 중간 간이 조직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운영됐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디테일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동훈 장관은 이번 취임사에도 이 부분을 명시를 했고 그러면서 발빠르게 사실은 1호 어떤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합수단이라고 불리는 여의도 저승사자를 부활시킨 것
말고도요, 김한 기자. 네. 전국 11개, 11개의 중점 네. 검찰청을 지정을 해서 여기에 합동수사단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면서요. 네, 이게 뭐 검찰 내부나 경찰에서는 알고 있던 단어이긴 한데 이른바 이제 중점청 개념을 11개로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 특정 분야를 이 지청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지검에서는 이제 금융과 증권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요. 네. 뭐 서부지검에서는 식품의약 안전, 울산지검에서는 산업안전,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금융범죄, 뭐 대전지검에서는 특허범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검별로 중점적인 수사 분야를 나누고 이 중점적인 수사 분야를 진행을 하는 건데 진짜 이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고 네. 그러면 그동안 중점청이 없어서 이런 범죄들이 수사가 안 됐던 것이냐 이 대목에서도 한번 좀 짚어볼 게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제 말하자면 중점청을 두고 특수한 형태의 수사를 하게 되면 첩보나 예. 아니면 어떤 검사의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깊이 이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검찰 권력의 문제에 네. 이제 출발점이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여러 가지 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제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각종 뭐 특수범죄, 민생범죄에 관한 대응력을 높인다고 하는 전반적인 취지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네. 이것이 가지는 함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입법적인 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서는 해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른바 중수청 설립 논의, 검찰의 수사권의 완전한 축소가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상황에서 네. 검찰이 유능하고 이 검찰이 잘할 수 있다는 걸 믿어달라는 국민적 시그널을 보내서 그 성과를 통해서 중수청 설립이라던가 수사권 축소에 대해서 좀 막고 싶다라는 솔직한 그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민주당에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소위 검수완박법으로 불렸고 실제로는 검수분리법이다라고 하는 네, 법 개정에 대한 현실적인 법무부와 검찰의 대응이다 이렇게 네, 들립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검찰 개혁을 막 굉장히 과단성 있게 추진했을 때 예. 검찰의 속마음은 하지만 우리가 적폐 수사를 열심히 한다면 검찰 개혁을 과연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었듯이 이번에도 우리가 잘한다면 아하. 국민적 여론 부분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라는 기대가 네. 좀 있지 않나 싶고요. 다음으로는 굉장히 많은 지금 대선 국면을 전후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해석이 나뉠 수 있는 진영 간을 넘나드는 다양한 혐의들이 있습니다. 뭐 네. 대장동도 있을 수 있고 도이치모터스도 있을 수 있고 네. 이런 부분을 좀 피해가면서 정치적 논란을 피해가는 상황 속에서 어떤 민생범죄, 경제범죄에 힘을 쏟는 것을 1호 지시나 어허. 1호 수사 이런 것들로 좀 가닥을 잡아야 네. 본인들도 좀 뭔가 령이 선다고나 할까요? 명분을 빌드업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조금 그 다음 순위 정도로 네.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도 보이는 포석이다. 네.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보냐는데 제가 볼 때 너무 뻔히 보이는 포석이라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많은 시민들께서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뭐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요. 예. 뭐 그런 함의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말씀을 주셨는데 워낙 그 김한 기자가 처음에 네. 서두에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금융 범죄라는 것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돈을 따라서 가면 네. 권력이 나오고 정치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김한 기자 말씀처럼 정치와 상관없는 순수 민생 범죄만 수사한다라는 이야기가 과연 설립할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네. 특히 사실- 최근에 지금 뭐 가상자산 루나 사태 먼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 민생 경제 범죄는 원래도 경찰이 하는 겁니다. 검찰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여기서 하는 금융 증권 범죄는 굉장히 굵직한 사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런 사건을 말하는 건데. 권력형 그렇죠. 네.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간은 굉장히 촉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이 뭐라고 부르던 지금 주어진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안에 시간은 촉박한데 성과는 대박으로 내야 되는 되고.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지금 첫 번째 사건으로 이제 가상자산 루나 사태 이게 뭐 워낙 피해자도 많고 금액도 네. 크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이 사건에서 뭔가 이제 대단히 의욕적으로 덤벼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가상자산이나 이런 거를 규제하는 방안이 증권범죄라든지 다른 이제 금융범죄에 비해서는 여전히 이제 제도적 미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해볼 수 있을지 뭐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법무부에서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만든다고 네.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나가는 그러니까 거죠? 기존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래왔죠.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는데 예. 이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예. 기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청와대를 줄이고 각 부처에 책임을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네. 뭐 그 차원의 일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 직속에 20명 규모의 인사정보관리단을 꾸려서 공직자 인사검증을 하겠다라는 건데 예.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기능적으로만 놓고 보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했던 역할까지 같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정부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어떤 검찰총장 간에 뭐 서로의 이제 견제, 뭐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데 네. 이게 이제 일원화되면 이게 이제 갈등과 견제는 없어지면 권력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남죠. 그래서 예. 뭐 한동훈 인사 소통령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실제 이제 어떻게 운영될지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본적인 코드를 맞춘다 하더라도 당정청 협의회를 하듯이 각각의 기관의 입장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나눠야 되고 심지어 청와대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싶어서 인사비서관실에서 수석실에서 뭔가를 추천을 하면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검증하고, 하는데 예. 이거를 청와대에서 뗀다는 명목으로 이걸 법무부로 갖다 준다고 하는 건 몇 가지 의문이 남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사실은 검찰총장 없이 검찰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전에 윤석열 총장은 아니 어떻게 검찰 인사를 총장과 상의 없이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네. 한동훈 장관은 반윤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약간 언행 불일치의 어떤 스텝을 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인사 기능을 뗀다고 저는 그거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보면 인사혁신처라는 곳도 있는데 네. 이게 왜 법무부로 가냐. 그리고 그럼 법무부와 관련된 인사검증은 어디서 하느냐. 그것도 아마 청와대에서 그럼 그 부분은 남아서 한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권력이 총장,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세 개를 합쳐한 정도의 권한을 지금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네. 이런 부분이 꼭 바람직한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정권 바뀌면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정권 들리네요. 저는 바뀌기 전에도 변화가 있을 그 수 있다. 전에라도. 너무 지금 권한이 많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어제 광주 MBC 뉴스데스크의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책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안전사고 주의 위반 사항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인지 불명확한 데다 하청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진행했다고 항변했고 하청업체 측은 현산의 묵인 또는 승인 아래 작업을 했다고 반박하는 등 검찰이 적시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에게 아픈 네. 상처로 남아있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네. 첫 재판이 열렸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책임자들이 혐의를 부인했다고요? 네, 뭐 이게 어제 공판 준비 기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뭐 변호사님 김준호 변호사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공판 준비 기일부터 서로 뭐 피튀기는 이제 논쟁을 한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안 얘기는 거의 안 하죠. 저체 얘기하죠. 네, 그런 자리가 아니었는데 예. 이제 어제 현대산업개발 책임자 11명과 법인 3곳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된 상태에서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논리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법을 무단 변경해서 임시지지대 같은 것들을 철거해서 23층까지 이제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과실로 예. 인해서 이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의 핵심인데 네. 뭐 현사는 이 내용을 거의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고 이제 아까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하청업체가 그렇게 한 거다. 우리는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변을 해서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속 터지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근데 네. 제 기억이 틀리나요? 당시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사과하고 뭐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고 네. 이랬는데 법정에서는 전부 혐의를 부인하는 겁니까? 네, 그 뭐 정치인들이랑 기업인들은 항상 이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같은 사람들인가요? 보통 제가 볼 때는 가로치고 민사라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 책임은. 그래서 형사적 책임은 어쨌든 네. 최대한 진짜 내 책임은 아니고 민사는 도의적으로 우리가 민사는 책임지겠다. 우리가 책임지더라도 아하. 뭐 나머지 부분을 이제 말하자면 구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예. 뭐 하도급 업체 책임인데 아니면 감리자가 제대로 잘못한 건데 지금 이것도 서로 부인하는 게 감리 쪽은 우리는 감리를 제대로 했다. 건축사무소 광장이라는 곳은 그렇게 얘기하는 하청업체인 가연건설산업은 우리가 한 건 전부 다 원청의 그 묵인이나 뭐 동의 아래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네. 거고 뭐 또 현산 측에서는 우리는 제대로 한 건데 하청이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어허. 피해에 대한 뭐 이거 지금 전부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쪽으로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가닥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들은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고객과의
사고와의 책임이나 민사 책임은 다 지겠다는 거겠지만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긴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또 누군가 입장에서 보면 그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현장 소장인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징역형을 가야 되는데 예.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죄 항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하. 김환 기자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했던 현대산업개발. 그런데 김준호 변호사 말씀 따르자면 그거는 괄호치고 민사에 국한된다는 저도 뭐 거고. 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예.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은 현사한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이거를 완전 재시공을 할 건데 우리 쪽에 엄청 이거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를 감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사실 지금 현행 법률 체계나 아니면 이제 여기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붕괴 사고에 형사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물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그 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 한 거기 때문에 네. 현대산업개발이 어떠한 형태로든 거기에 형사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가 보면 결국 이제 그게 인정이 되면 현산 입장에서는 뭐 사업자가 취소된다든지 여러 가지 네. 다른 행정적 조치를 받으면 아예 이제 사업을 할 수 없는 예.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법리적으로 맞붙을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건 그 과정에서 거기에 입주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예. 그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입을 피해나 심정적인 어떤 상처 네. 이런 것들이 그 기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현산이라고 하는 기업 브랜드에 영원히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좀 현산이 좀 유념 각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기소된 내용이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지지대를 함부로 해체했다, 아니면 예.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안 됐다, 네. 그 다음에 뭐 그 무단 공법을 변경했다, 뭐 이런 세 가지를 주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실제로 이제 각 지금 피고인들도 지금 뭐가 인과관계가 뭐냐 관련돼서 재판부에서 좀 규명을 하고 그 다음 증인신문이나 이런 절차로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네. 결국은 어떠한 작업이 이 사고와의 좀 더 핵심적인 인과관계였는가 이 부분이 앞으로 좀 더 재판을 통해서 먼저 다퉈질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긴 재판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다 목격했잖아요. 네. 그 콘크리트가 그대로 무너지는 모습. 아무도 책임이 없다라는 건 이해하기 힘들고요. 재판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아이템으로 가보죠. 김환 기자. 네. 경찰이 10대 오토바이 폭주족을 단속했는데 뭐 과잉 단속이다 이런 논란이 있다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얘기입니까? 이게 5월 5일 날 밤에 제주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 10대 청소년 2명이 오토바이를 굉장히 위험하게 보기에도 뭐 겁나게 타고 지나다닌 거예요. 뭐 네.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한다든지 지그재그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차들을 위협한다든지. 그래서 뒤에 이제 경찰차가 따라갔습니다. 경찰차가 오토바이가 유턴을 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막아섭니다. 네. 근데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경찰차를 피해서 달려가려고 하다가 경찰차는 그대로 충돌을 했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 운전자 A군은 전치 12주의 부상을 당했고 예. 뒤에 탑승한 친구도 이제 크게 다쳤는데 네. 이 10대 청소년의 가족들이 무면허와 가속, 그러니까 운전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예. 경찰이 무리하게 추격을 해와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경찰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네. 경찰은 15번이나 법규를 위반했다. 우리가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정차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건 최소한의 물리력이었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김준호 변호사 이 사건에서 어느 쪽 대리냐에 따라 당연히 그럼 이 말이 바뀌긴 하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 그냥 정도로 영혼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영혼을 가지시고 한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결국은 수사 관련 아마 이제 대응 매뉴얼이 있을 텐데 예. 그 매뉴얼을 넘어섰냐 안 넘어섰냐가 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뉴스 봤는데 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따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불법이겠죠, 그것도 네. 불법 유턴을 이 청소년들이 했는데 예. 그러니까 차선을 그 반대편 차선으로 가가지고 이름 조금 갖다 박은 듯한 경찰이 좀 그거를 물론 속도는 좀 늦춘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다소 과잉 대응이 아닌가 싶은 우려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또 이준석 대표는 경찰 잘했다라고만 얘기해서 그렇겠지만 또 이게 전치 12주에 목뼈 부러진 청소년 입장에서는 또 이게 뭐 하여튼 그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경찰관 입장에서는 더 큰 사고 방지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연 그 과정에서 규정 매뉴얼 위반이 있었느냐 이 부분 김준호 변호사 말씀처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사회 프로파일링 지금까지 김환 기자, 김준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